마지막으로 재정적자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재정적자가 83조, 그것도 1월부터 7월까지랍니다. 네, 1월부터 7월까지 83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건데요.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법인세 수입이 15조 5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돈이 이게 없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 기사가 있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 7월까지 세수 수입이 이 8조 8천억 원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8조 마이너스. 8천억 원 줄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있는 세금 중에 국세가 8조 8천억이 줄었어. 근데 법인세는 15조 5천억이 줄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세금이 같이 줄었으면 더 법인세 15조에다가 소득세 준 거 뭐든 거 해갖고 이게 줄어든 금액이 15조보다 넘어야지. 근데 총 조세가 8조밖에 안 들었는데 법인세가 15조가 줄었다는 얘기는 7조를 딴 데서 땡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법인세가 15조가 줄었는데 다른 데서 7조를 땡겼으면 이건 개인소득세나 뭐 중간에 어떤 뭐 부가가치세가 됐든 양도세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일 거 아니냐고.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난 항목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8조 원 이상 늘어난 뭐 있다는 거잖아. 그게 뭔지를 못 밝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게 100% 근로소득세나 일반 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간접세나 뭐 요런 쪽이었을 거예요. 뭐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환경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7월까지 현재까지 이 재정 적자가 83조면 똑같이 나머지 달을 나눠 봅시다. 7월까지 해갖고 하면 5개월치가 더 남은 거예요. 지금 7월까지 83조 원이니까. 83조 2천. 네? 그러면 요거를 곱해서 5로 나는 5, 35, 5, 8, 400을 치려니까 7, 7에 나누기 7은? 예.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추가로 손실될 게 70조라는 계산이 나와요. 7개월에 83조니까 나머지 5개월 동안 약 70조 원 정도 되는 세수 손실이 추가로 생긴다는 거지, 재정적자가. 그러면 올해 재정적자는 얼마다? 150조를 넘어간다는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문재인 정부가 400조 썼다고 그렇게 개욕을 했잖아요. 얘네 정부가 코로나도 없는데 재정적자를 80조씩 내갖고 380조를 낼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현재 기재부가 계산을 해. 근데 올해에만 150조를 적자를 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얘네가 5년을 하게 되면 얼마를 적자를 누적하게 될까요? 900조를 적자를 누적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400조 써가지고 나라 살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서 지네는 지금 앞으로 5년을 2조로 계속해갖고 나가면 900조의 재정 손실을 만들어낼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정부 채무도 1159조로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를 윤석열이 갖고 가지 않아. 나중에 김건희한테 받아낼 수 없어. 이렇게 국가 재정 채무를 끌어다 써버린 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노동을 하고 사회에서 사회활동하는 우리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또 세금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금으로. 지금 깎아준 세금. 경제가 늘어나면서 같이 투자가 되면 경제 활동을 통해 갖고 얻어지는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 가면서 최소한 이자라로 내가면서 이거를 메꿔 가면 그래도 경제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내년에 요대로 적자가 발표가 돼가지고 결산이 돼서 발표가 돼버리면 진짜로 올해 150조 원 가까운
적자가 150조 이상 적자가 생겨버리면 내년에 우리 한국 돈 환율 개판 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빨리 사라는 소리가 있어. IMF 오나요 또? IMF 오는 거죠. 근데 그 IMF가 왔을 때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유태인 자본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IMF 자금이 IMF로 들어온 자금들 중에 유태인 자금들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채권 알짜배기 재산들을 털어먹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일에 IMF가 오게 되면 IMF 국제은행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투기성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럼 그 나라가 어디겠냐고. 100% 일본인 거예요. 일본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그 알짜배기 자산들, 우량 채권들과 우수한 대기업들 주식들을 일본 돈이 들어와서 싹쓸이를 해갈 거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혹으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송 작가가 지적하는 예상하는 이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데 현재 시중은행들이 다 부실해요. 당연한 거죠. 지금 뭐 예대 마진율로 영업적으로는 견디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부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뭐 대기업들의 그 건설기업들의 TF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은행의 안정성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유독 정부는 한 은행만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 지금 경제 위기와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신용경색 뭐 이런 거 대출 연체율 이런 걸로 해갖고 지금 계속 안 좋은데 유독 특히 정부가 비판의 방송들이나 어떤 신문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고 조지고 있는 게 우리은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의 부실화가 대한민국 제2의 IMF의 서막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은행일까?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우리은행이 알짜배기 부동산 채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그 통합 당시에 일종의 이제 여러 은행들이 통합되면서 그 알짜배기 그 주택들을 비롯한 주택 아파트라든지 이 부동산 채권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 성장한 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부실해지면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이 부동산에 대한 그 각종 그 채권들이 시중에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매를 하든 처리를 하든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팔아먹든지 간에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은 수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술 작업이 들어간 듯한 징조들이 요즘 계속 경제 뉴스나 은행 관련된 뉴스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었죠.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들이 유동자산들 또는 어떤 그 부실 자산들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변호사 그룹 TF들을 우후증스코로 100개 넘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한 사태를 만들어지게 되면 걔네들이 활동을 하는 거야. 부도난 부동산들을 대기업 자본이나 해외 자본이나 뭐 정크펀드나 이런 쪽에다가 중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걔네들이 쥐고 알짜들을 내다 팔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미 이 정부 시작했을 때 그 TF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방송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쓰일 시기가 연말 안에 도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이거 기사인가요? 이 기사죠. 이거는 2023년 1월 5일이고요. 아래 공포가 높습니다. 로펌들 금융 부동산 회생 전문가 TF 꾸렸다.
그러면 비싸게 사람들을 꾸려놨는데 부동산 리스크 대응 조직. 이게 경영이 잘 돼서 그동안 만든 조직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인 돈들 고용한 변호사들 다 모질이 되라고? 근데 인원들을 보세요, 저 규모를. 저게 전부 다 출범 시기가 2022년 11월이야. 마치 짠 듯이. 것처럼. 왜 그랬을까? 저걸 써먹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100명, 50명, 80명,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이 PF 위기 대응팀으로 온 겁니다. 그게 이걸 터트려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얘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동안은 선거가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이거를 못 터트린 거야. 표를 날려먹을까봐. 근데 윤석열이 얘기했잖아. 앞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 시기는 지금 해야 된다. 왜? 선거가 당분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라고 하는 정보들이 또 찌라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추석 밥상에는 이런 불안한 얘기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잘 즐기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뭐야, 지금 사람 저한테 스트레스 가득 받게 해놓고. 불안한 얘기만 했는데? 너 공매당할 집 있어? 아니. 담보대출 있어? 내 나라의 문제잖아요. 내 그러니까. 나라. 그 나라를 믿고 그 자산을 지켜줄 줄 알고 마음은 민주당이지만 나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찍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머지 않아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똑같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부동산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그 부동산의 문제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조장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표를 줄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술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수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죠. 양털 깎기, 양털 깎기. 죽여라. 그냥 다 죽여라. 아주 그냥 죽을 사람 다 죽어버려라.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아니, 우리는 더 이상 털릴 게 없습니다. 이미 다 털렸거든. 이미 우리가 주택자 한 명 있는 거 빼고는 다 월세 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쟤는 안정적이야. 그 쟤도 불안해지겠지, 이제 조만간. 왜? 아니 나는 그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실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이 하긴 쟤는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올라도 뭐 떨어져도 멘탈에 붕괴가 없어요. 거기 계속 살면 왜냐면 되는데. 계속 살 거거든. 이사도 안 가고 살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이신 분은 괜찮지만, 안 가고 아니면 영끌에서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걸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정권을 재차출할 마음이 없어. 깔끔하게 해먹고 뜨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양털 깎기에 들어갈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명절 전에 따뜻한 소식으로, 따뜻한 뉴스로 방송 마무리 해봤습니다. SNBRE님께서 털려도 국힘 찍을 듯. 이게 아니에요.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러면서 또 국힘도 찍는다니까요. IMF 때 답이 없어. IMF 때 누가 당선됐습니까? IMF를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꼭 그렇게 쳐맞고도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나 그래야 뭐예요? 잠깐 그 왜 이러네. 정신을 다시 정신을 잃는데. 그래서 쎄빠지게 고생해갖고 국민들이 참여해갖고 정상화 시켰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민주정부 10년을 해가면서 제일 IMF 졸업시키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서 2002년 이후에 다시 다이나믹 코리아 하면서 나라 정상화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이명박이 찍었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왜 거기는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아니 이게 수란이라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습성이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갖고 있는 이 경제적 구조적 모순과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불균형과 이런 것들이 정치하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악마적인 사이클들이 20년 간격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전에 IMF가 있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말이야? 이게 그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긴 순환에서 서클에서는 몰라. 우리가 처음 그때 당했을 땐 나이가 들어서 몰랐어. 아니, 나이가 어려갖고. 왜냐면 그런 걸 처음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걸 겪고 극복하고 살아온 20년이잖아, 지금. 한 27, 8년 만에 극복해서 여기 와 있잖아. 근데 지금 그 IMF하고 직전상하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고 경제가 엉망인데 괜찮대. 우리 경제 괜찮고 회복되고 있대. IMF 직전까지 해외여행 자유화시키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 아이고야. 자, 하지만 하지만 한 번 당하면 바보지만 어, 두 번 당하면 일찍이다. 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 당하면 이직입니다. 절대 우리 국민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왜? 제대로 깨우치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60, 70%는 되거든요. 다만 이런 위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곱씹으시라고 추석 때 식욕감퇴 되시라고 이렇게 마무리 술만 해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먹겠네. 술만 더 먹겠어.